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린 맹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리는 맹군TV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자, 오늘은 어떤 저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일까요?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폭락이요?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폭락을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겸해서 폭락에 대한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아. 그 중에서도 과거에 폭락했던 지역들은 왜 폭락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본 지역들은 전국에서 하락했던 지역들, PPT 좀 보여줄게요. 서울도 하락했던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시들 대부분 다 하락했던 시기가 있고요. 네, 되게 작은 소도시도 하락을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서울, 광역시, 소도시를 샘플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서울부터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2008년 말부터 시작해서 한번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반등이라고 봐야 되죠. 반등했다가 그 이후로는 줄곧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2013년까지. 근데 이때는 사실은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때문에 네,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이제 주춤했던 거고, 그러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진짜 계속 하락했거든요. 그렇죠. 이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예상컨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때? 우선은 최고가였을 거라고 봐요. 서울시장이. 가격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생각보다 분양하는 것들이 고가 분양이 많이 됐을 거예요. 아, 되게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건설사들 입장에서 절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건설을 분양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분양가 자체를 굉장히 고가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세가 하락을 했다는 말은 급매물도 이제 계속 나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앞전에 그래프가 없긴 하지만 서울도 그전에는 2003년부터 거의 계속 상승을 했어요. 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장기간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 실거주분들도 2003년부터 2008년, 9년까지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2010년 시점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그 높은 가격을 받아줄 실거주 수요가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음, 저는. 추가 매수 수요가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내놔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그렇죠. 급매로 내놔도 안 나가니까 이게 계속 가격이 떨어진 현상이 있었을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또 금리 상승까지. 그 시점에 또 금리도 올랐죠. 그렇죠. 맞아요. 그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네. 그러고 나서 정부 입장에서 또 이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렇죠. 그때 양도세 중과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처음으로 했죠. 그렇죠. 가장 강력한 거죠,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그렇죠. 경험했거든요. 네. 수도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부동산에 뜨거웠던 그 열기 그리고 뜨거웠던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는 예측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겹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009년으로 10년으로 가봅시다. 네, 갔어. 서울 살고 있어. 네, 부동산에 붙자도 몰라. 네, 근데 고가에 샀어. 네. 근데 그 돈을 자기 돈으로 다 샀을까? 아니죠. 아니죠. 대출을 최대한 레버리지 했겠죠. 그렇죠. 그 시점에는 뭐 70%까지 다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했어. 그때 뭐 가격 5억인데 그렇죠. 한 3억 5천 그렇죠. 정도 대출하고 1억 5천 했는데 그때 금리가 한 6%좀 됐어.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금리가 뭐 더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 물건을 이제 월급 받은 거랑 대출 이자 빼고 이게 실상승을 쭉쭉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안해서 또 전화를 돌려보겠죠. 그렇죠. 부동산에다가. 그렇죠. 판매하려고.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것도 안 나가고 있으면 막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그때 상황이라면 사실 계속 가격 조절을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 가격 네. 조절까지 해보고 안 되면 사실 버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 한 5천만 원, 1억 싸게 파는 게 4년 더 가져가는 것보다는 사실 나은 선택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손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부동산이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손절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또 그 4년 손절해서 기회비용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좀 버티려고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 하락을 겪은 분들이 사실 많죠. 많죠.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다가 2014, 15년 때 조금 오르니까 아이고 그러다 팔자 해서 판 분도 엄청 많죠. 그렇죠. 서울에서 잠깐 또 부산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죠.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2017년 8월부터 예. 한 2년 정도 쭉 하락했는데 이때는 뭔 일이 있었기에 하락을 했을까요? 그냥 우, 어렴풋이 상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공급이 과다한 시점이에요. 아, 그 시점에 이제 공급을 좀 많이 했을 수 그렇죠. 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많이 좀 올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도 많이 올랐으면 앞으로 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럼 그 시점, 지금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저 때는 왜 저렇게 꼬꾸라졌을까? 보면 공급만 사실 많았던 건 아니고요. 네. 더구나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 수요를 충족을 못해서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과 다르게 너무 적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심리 자체가 위축되는 네. 거죠. 사실 우리가 호황이 때는 누구나도 신축이 좋은 걸 알다 보니까 신축이나 뭐 신규 분양하는 대상자에 관심이 많아지는데, 근데 이게 약간 경기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노비님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 일반 입장에서 물건이 많으면 하락할 것 같다 생각하고 더 안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일 거냐면 이 2016년도에 그때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에다가 연제구, 남구까지 해서 5개 구가 그때 조정 지역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곧이어서 2017년도에 또 부산 진구랑 기장군까지 조정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줄이 잠깐 묶이고 그리고 아까 공급을 하는데 신축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제 미분양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미분양 발생하니까 신축 아파트를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신축도 사면 안 될 것 같고 미분양은 사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받으면 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거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게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저렇게 하락으로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그렇죠. 저 시점에는 이제 경제 위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를 들어 서울에 아까 그 시점에는 08년 시점에는 뭐 서부 오기진 프라임 같은 때가 있었지만 이때는 없었죠. 그리고 뭐 저 시점에 유독 부산 뭐 지역 경기가 뭐 꼬꾸라지거나 그런 건 또 없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아까 공급이 좀 많았던 것들, 그리고 미분양이 좀 발생한 것들, 그리고 뭐 아까 조정 지역 들어간 것들도 그렇죠. 좀 포함될 거고 처음 경험해보는 지방에서 조정 지역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위축이 저 하락을 조금 유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진짜 와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지금 야 폭발하고 있죠. 네. 그럼 소도시는 어떨까요? 소도시는 지금 보니까 제가 구미를 가져왔는데 네. 2015년 4월부터 여기도 한 5년 넘게 하락했어요. 네. 여기는 왜 그랬을까요? 부산이랑 똑같다고 봐야 될까요? 뭐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어, 우선 여기도 첫 번째로는 좀 전체적으로 하락이 있었던 거는 공급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급을 받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미분양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입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구축 이런 아파트들이 그 신축 아파트들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전세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매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전세가 하락도 꽤 크게 그렇죠. 발생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앞전 그래프를 보면 2012년 그 전부터 꽤 상승을 했다는 이유는 사실 구미 자체만으로 저렇게 상승할 수 없고 네. 외부 수요가 좀 들어와야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외부 수요가 어느 정도 상승을 이뤄냈고 빠져나가는 시점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이제 단기간 쫙 들어왔다가 이제 수익을 보고 다 나가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실거주가 계속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실거주 이게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받아주고 소모지다. 말아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신규 공급이 발생하니까 같이 동반 하락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들어보면 거의 뭐 공통점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울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도 한번 왔었고 근데 금방 또 회복됐지만 그 이후로 금리도 오르고
거래량이 또 거래가 안 되고 금매도 속출하고 양도세 중과에다가 지금 또 뭐 정부도 이제 정권이 이제 그때는 야당이 정권을 잡고 뭐 조정 지역에다가 중과 맞고 공급도 좀 많이 했는데 미분양도 좀 나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러 개가 있다는 말이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저는 여기 많이 낀다고 보거든요. 불편한 진실. 네. 네. 이 요인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는다는 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미분양 급증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음, 다른 것보다도 신축 수요에 대한 미분양이 생기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제가 조금 장표를 좀 더 만들었는데 아니 서울 같은 지역이 진짜 미분양이 있었을까? 보면은 지금 급등을 이제 가격이 쭉 올라오다가 아까 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언제예요? 2010년 3월. 여기 날짜가 되게 중요한 날짜잖아요. 그렇죠. 요때부터 쫙 하락을 시작하니까 그렇죠. 2010년 3월이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까지 가야 돼.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미분양은 이때부터 증가를 이미 해버렸어. 그렇죠. 2008년도부터. 그러니까 서울은 미분양 숫자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네. 이미 조금 빠르게 그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때 한번 우리에게 시그널을 줬다는 거고 아, 시세가 하락하기 전에 사실 징조를 줬다는 거죠. 미분양 자체가. 네. 그 많은 수요가 있는 서울에서조차 2008년 8월 달부터 미분양이 증가했다는 거고 물론 이때 서브프라임 때지. 네. 그리고 나서 서브프라임 지나가면서 다시 좀 줄어드는가 했다가 다시 탁 올라오죠. 그렇죠. 그게 요 시기랑 딱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전혀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 올라갔는데 음. 서울이 이 정도면 경기도 인천은 어땠을까? 서울이 이 정도였으면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았을 거라고. 맞아요. 경기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옆에 그 부분을 잘 봐야 하는데 옆에가 지금 2만 세대죠. 아까는 2천 세대였고 서울은. 네, 이게 옛날에는 한 2, 3천 정도 하던 게 2만 세대를 돌파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죠. 아무리 경기도, 서울 배후 수요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미분양 터지면 서울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 계속하면서 2010년도가 넘어서서는 아무도 못 버티는 거죠. 그냥. 그래프만 봐도 제가 저 입장이 됐어도 못 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미분양이 났지만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분양이 이때 났지만 이것들이 입주는 2년 2년 뒤에 입주를 할 텐데 그때 전세 매매가 완전 폭락하는 거죠. 생각만 해도 참 힘들죠. 할인 분양을 하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 집을 안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세로 돌리는 또 공급사들이 많죠. 그때 뭐 전세료도 정말 저렴하게 또 주거든요. 2년 뒤에 살아보고 매매하세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전략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여기는 좀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증가를 하는 분위기였고 확인이 드러난 건 이제 한 2000, 여기도 2010년 살짝 왔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수치를 이제 증가했죠. 음, 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이 시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거래가 안 되고 뭐 중과세가 있고 만약에 신축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이었다면 네. 미분양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면 네. 안 팔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버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세는 버티거나 오히려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새 아파트는 청약률이 뭐 100대 1이라서 살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지금 지어진 거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이 정반대의 상황을 주는 키가 미분양이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미분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심리가 유축되는 거를 딱 미분양이 제대로 표현해 준다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알 수 있죠. 그럼 사전에 우리가 미분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 좀 폭락의 징조를 좀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죠.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미분양보다 더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청약 경쟁률을 보면 되죠. 아, 참, 경쟁률. 그게 미달라면 그게 미분양이니까. 그러네요. 그것만 보면 돼요. 얼마나 청약 경쟁률에 따라 얼마나 실거주 사람들이 그 지역 그 대상에 관심이 많은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서울의 경쟁률이 어떨까요? 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로또잖아요. 그렇죠. 그냥 걸리면 로또. 더 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시세가 떨어질 수 있을까?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보면 폭락론자들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지금 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대차 3법으로 임대 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들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리고 미분양. 이제 그것을 좀 더 가중치를 높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경기도도 부산도 한번 볼까요? 부산도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도 미분양이 중요한 이유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시점이 이때예요. 언제냐면 2017년 8월이죠. 하락을 하기 시작 지점이. 네. 그래서 2017년 8월 달에 보면 그때부터 미분양이 증가하죠. 확실히 딱 2008월 달 시점부터 미분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네요. 물론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공급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네. 그 공급이 많던 적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줄 수요가 있냐 없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급 많이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줄 수요만 있다면 가격은 우상향하죠. 그 이거- 세종시도 그렇고 다 그런 거고요. 부산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네. 그 시점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좋은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구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구미는 지금 보면 기준 일자가 2015년 4월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하락을 했는데 그 시점이 요때예요. 예. 가격이 쫙 오르다가 정체하기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미분양이 발생을 했죠. 음. 근데 이 수치가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도시가 작기 때문에 한 2천만 대도 크긴 하죠. 그렇죠. 소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미분양은 많지 않은데 사실 구미는 공급이 무지막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면 나름 잘 방어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하네요. 근데 매년 입주를 이때부터 계속 하니까 쏟아주니까. 전세가가 이제 폭락을 하고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못 헤어나오는 거죠. 널린 게 새 아파트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구축밭에서 신축밭으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실거주하는 분들이 조금씩 받아주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은 공급을 장기간 동안 해서 이게 하락의 기간이 좀 많이 길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세 개 지역을 봤는데 확실히 핵심 포인트는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인 것 같아요. 미분양이 1순위죠. 1순위.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은 사실 무슨 예언을 하거나 예측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판단하는 게임이라고. 그냥 사람이 나타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 거고, 네. 인공지능 자동차가 운전을 하듯이 얼마든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미분양이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예측하기 조금 어렵지만 근데 현재를 진단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를 진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안 하고 자꾸 미래에 엄한 소리를 해. 지금 미분양이 제로인데 곧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네요. 현재 상황이 음. 심리가 위축되거나 그렇다고 공급이 가다해서 미분양이 쌓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내년에 내후년에 언젠가는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헤드라인만 보고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내년에 얼마든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내년에 실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경제 위기가 2년 뒤에 당연히 올 수 있고 또 코로나19가 아니라 2구가 또 3년 뒤에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믿는 분들이 사실 많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오늘 폭락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국 콕콕 시간에 좀 세부적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네. 보니까 그 댓글에 여러 지역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네. 다 살펴봤는데요. 네. 인천 청라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장난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구 소선구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알파시티. 경산시, 경산. 알파시티, 그다음에 포항 북구, 약간 좀 그런 경북 지역들 좀 네. 더 분석해달라는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수도권
더 궁금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무조건. 근데 수도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범위를 좁혀서 조금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다 해드릴게요. 소도시까지. 네. 그러니까 궁금한 지역들 있으면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것들 보실 때 저희가 이야기해드리는 이 팩트들, 근거를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조금 잘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